안경 쓰시면 예. 예. 이 수업을 수강하시는 학생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수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18학번 최혜윤이라고 합니다. 우선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부분도 많이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궁금증은 좀 많이 풀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두 가지 측면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현 정부에서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의원님은 좀 옳지 않다고 감당할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혁신 성장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법이지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경제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지금 보수가 분열되어서 서로의 목소리를 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보수를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도대체 어떻게 보수를 개혁하고 재건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자 아니죠? 아니요. 첫 번째 질문이 아까 마지막 얘기에 소득주도 성장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저임금을 올리고 공무원을 많이 뽑고 그 다음에 EITC라고 이렇게 이 근로를 하는데 월급이 작은 사람들한테 이 근로 장려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열심히 하고 또 복지제도 중에 뭐 기초연금을 드리고 국민연금을 더 강화하고 이런 거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그게 경제가 사느냐?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그분들의 가처분 소득을 최저임금을 올리든 뭘 하든 그분들이 가처분 소득을 조금 높여가지고 그게 소비로 연결되고 그게 기업 투자로 연결되면 성장할 거다. 요런 로직을 갖고 있는 게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게 전혀 작동 안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일부 작동하겠죠. 그런데 우리 경기가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거를 다시 뒤집어 올릴 만큼 강력한 성장의 해법이냐? 전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들은 다 복지거나 노동정책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명이라고 이름을 옳게 지어야죠. 복지는 복지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복지는 복지니까 그거는 하라 이겁니다. 다만 그 복지가 여러분들 낸 세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지를 해야 되고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복지 전략 체계를 만들고 복지를 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자. 그렇지만 그 복지를 열심히 한다고 성장한다라는 그거는 의구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득주도 성장에만 그냥 매달려가지고 그게 뭐 경제 패러다임을 대단히 바꾼다고 자꾸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도 하시겠다는 혁신 성장을 하는데 혁신 성장을 하면서 이 정부가 하는 일이요. 5년 동안 혁신 인재를 10,000명을 기르는데 수천억을 쓰겠다. 이게 지금 나온 정책의 내용인데요. 그거하고 아까 차성경 교수가 이야기하는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한테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을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양성하는 거하고 국가적으로 우리가 투입하는 노력의 강도, 크기 이걸 비교해보면 많은 혁신 성장을 하는데 규제도 개혁 안 하고 노동 개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말로 가지고 혁신적 성장, 혁신 성장이다, 혁신적 포용 국가다 말로 써놓으면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구체적인 정책으로 거기에 이 대통령과 청와대와 이 정부와 민주당이 거기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이 사는 길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당장 시장 활성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규제 완화나 저런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IMF 위기 같은 게 만약 한 번 더 오면요. 그거는 위기가 한 번 오면 분배도 엄청나게 악화되고 주위에 노숙자, 실업자, 자살하는 사람
엄청난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극심한 불황이 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그때 정부가 국민세금 재정을 투입하는 그거는 언제나 정당한 겁니다. IMF는 터지고 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퍼블릭 만이라는 공공자금을 그게 전부 여러분 세금이었거든요. 기업들 살리고 부실기업 살려내고 부실은행 구조조정하는데 들어간 돈 말입니다. 그 전에 미리 이거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거는 그걸 위해서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거나 국가 재정을 풀거나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빚을 좀 지더라도 위기를 막는 건 그거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재건은 저는 보수가 정말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자신이 보수를 어떻게 정말 제대로 재건할 수 있느냐 가지고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때가 오면 저는 제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보수가 정말 다시 설 수 있도록 보수가 다시 서야 진보도 다시 섭니다. 보수가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멸시 무시당하고 보수가 이래가지고는 진보도 자기들 정책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보도 긴장을 안 하는 거죠. 보수 진보가 건전하게 경쟁하면서 정치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수가 다시 서는 게 대한민국이 바뀌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개혁 보수 제가 주장하는 보수도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보수가 기존에 잘 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실망했던 그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우리 실력을 우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국민들한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보수의 재건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요. 저희 바른미래당은 정체성 혼란을 상당히 겪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과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좀 보수 재건을 우리가 전부 다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자기를 내리고 어떻게 보수 재건을 하느냐에 대해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저는 갈 길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 예, 질문하실래요? 거기 중간에. 예, 지금 손 들고 계시는. 예, 노트북 갖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 역사교육 전공 신유라입니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전공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교육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막상 현실은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정책이나 방안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정말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불과 몇 년 전까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다 해보셨으니까 예? 저는 뭐 너무 오래전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여러분 다 겪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여화여대 학생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건데요. 무슨 전두환 시절에 과외를 금지하고 사교육을 금지하고 학원에 시간을 규제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저는 엉터리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규제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또 공교육을 살린다는 건 학교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살리려면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생님하고 학생 아닙니까? 그거? 저는 특히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괜찮은 걸로 오바마도 칭찬하고 굉장히 괜찮은 걸로 되어 있는데 무너지는 속도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살리는데 핀란드 공교육이 괜찮다고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한테 공교육을 살리는 1, 2, 3가 뭐냐 이래 보니까 1번도 교사, 2번도 교사, 3번도 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공교육을 살리려면 우리 학교 교사들 이분들이 정말 뭐랄까요 수업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학원 선생님 모습들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학생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거는 진짜 옛날에 우리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마인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분들이 처우는 개선을 해드리되 이분들이 학교의 교육 현장을 이분들의 손으로 진짜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도와드리는 정책이 저는 제일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치원에서 그 영어 과외를 가르치느냐 마느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방과후 수업에 영어를 가르치느냐 마느냐. 근데 진보 정치인들이 그 영어 교육을 왜 그렇게 좋게 가르치냐 이러면서 규제하고 금지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어지간한 부모들은 학교 방과후 원어민 교사가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거 안 가르치면 그러면 학원에 보내야죠,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해결 안 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뭐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데 학교에서는 도저히 대학에서는 취업 시험 안 가르친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또 학원 가잖아요. GRE 치거나 토익을 치거나 토플을 치거나 다 학원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저는 학교 안으로 저는 최대한 끌어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바이올린 천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음악 교수한테 비싼 과외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그건 하시라고. 그런 건 다 하시되 학교 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이 원하는 그 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저는 선생님들이 좀 괴롭겠지만 바뀌어야 되고 선생님들이 바뀌는데 우리 교육부가 정부가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열심히 투자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 대신에 학교 안의 교육의 내용이 그게 충실해지고 그게 또 대학 입시에 우리 모든 게 대학 입시에 연결이 돼서 줄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학 입시에 그러면 학교 안에서의 교육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를 정해나가는 그런 입시 제도와 학교 교육의 교육 내용의 혁신 이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제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정책의 이반자들, 지도자들을 우리 정부 안에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재학 중인 17학번 김영은입니다. 일단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 중국과 같은 이머징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예전 기업가들처럼 혁신적인 경영자들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재처럼 딱히 내세울 신성장 동력이나 신수적 산업이 없고 불경기인 상태에서 기업들이 혁신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그에 따라 많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개입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보수파 정치인 그리고 경제학 박사로서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이나 시장 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국가가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나라로 알잖아요. 스웨덴. 근데 스웨덴이 옛날에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요. 정부 정치인들하고요.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요. 3빅이 생기는 게 하나가 빅 비즈니스가 생기고요. 빅 레이버가 생기고 노조가 막 커지는 거예요. 막 커지니까 어제 막 사람들까지 막 저를 폭행하고 저러잖아요. 노조가 커지고 빅 비즈니스가 생기고 이러면서 빅 가버먼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10년, 100년, 200년 발전하면서 기업 간에도 격차가 나타나가지고 빅 비즈니스 대기업, 아주 초대기업이 생기는 현상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네이버는 노동은 자기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보호를 해드려야 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조직화가 되고 그게 노동조합이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노동조합 조직률은 낮지만 조직화된 노동조합의 극성스러움은 그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빅 비즈니스하고 빅 레이버를 상대하려고 이제 빅 가버먼트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가버먼트 자꾸 커지고 세금도 많이 붙고 권한도 세지고 법도 뭐 자꾸 수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간섭할 근거가 자꾸 생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해안 도시들에서 보는 대기업의 창업 CEO, 진짜 앙트르프레너죠. 그 사람들, 기업가, 혁신적인 기업가가 우리나라에 지금 왜 안 나오느냐? 그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유병철 회장의 손자도 진짜 혁신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안 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근데 아까 IMF 위기 이후에 지난 21년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혁신에 굉장히 게을리한 겁니다. 그만한 능력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력 업종들이 조선이, 철강이, 자동차도 해운하고 조선은 이미 부실화 많이 됐고요.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위기가 올 거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반도체도 심지어. 그런데 우리 주력 업종들이 점차 이렇게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같이 열심히 하고 어제 시베리아 벌판에 갔다 나도 진짜 혼자서 살아남을 그런 대단한 생명력이 있고 창의적이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 중에 왜 우리는 저커버그가 나오고 스티브 잡스가 나오고 왜 그러냐? 그거는 뭐 한두 개 뭘 바꿔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 경제에 그런 혁신적인 기업가가 성공하게 만드는 그 시장 경제 환경이 아닌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해놓은 거 가지고 그때 씨앗을 뿌려놓은 거 가지고 지금 2018년에 먹고 살고 있지 지금 2030년, 40년에 먹고 살 씨앗을 아까 신수종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뿌리는데 그걸 정부의 관료들이 뿌리는 줄 알겠습니까? 행정고시 해가지고 기재부에 간 산자부에 간 관료가 자기는 몰랐다고 그걸 하겠습니다. 그거는 기업을 직접 하겠다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기업가 능력이에요. 그 기업가 능력이 발휘되는 거는 그거는 정부가 지도하고 코치하고 간섭하고 뭐 특혜를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그 사람들이 뛰어놀게 자유롭게 뛰어놀게 그냥 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시장 경제는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그냥 너무 숨이 막힌다 그러잖아요. 뭐 공유 택시 같은 거 하고 싶어도 우버 같은 거 하고 싶으면 택시 업계가 빨간띠 누르고 데모하면 뭐 차라리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구조조정을 앞으로 10년간 일에 할 테니까 차라리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드릴 테니까 차라리 공유 택시 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게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부는 이제 그런 정책으로 자꾸 이제 뭔가 내가 판을 깔아주고 평평하게 해주고 해줄 테니까 와서 좀 제발 해라. 공무원 교사만 되려고 그러지 말고 제발 기업 쪽으로 좀 와라. 산업 쪽으로 좀 와라. 실패하면 5년 10년간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다면 그럼 또 누가 하겠어요.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사람들한테 먹고 살게는 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정부가 덤벼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득주도 성장에 보이는 열과 성의 한 반 정도만 이 혁신성장 쪽에 보여도 저는 분위기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많이 돼서 어떡하죠?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예. 여기 지금 여학생밖에 없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4학년 재학생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경제학과입니까? 네. 의원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한국에서 시장이 되게 중요하고 기업이 되게 중요하고 또 특히 현재는 경제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 인상 깊었는데요. 최근 되게 육아휴직의 남성 활용 확대나 오실이시랑 부모제 같이 이제 일가정 양육에 대한 논의가 되게 활발한 상태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일가정 양립이 경제 성장이나 뭐 기업 중심의 자본주의에는 다시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이 일가정 양립하고 경제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가정 양립은 경제 성장에 배치된다는 전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가정 양립을 제대로 해주는 정책이 있으면 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려서
지금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는 그거는 경제성장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이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이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육아휴직을 공무원하고 교사들은 3년 가는 거 아시죠? 세종시의 출산율이 왜 높습니까? 세종시 출산율은 엄청 높거든요. 공무원하고 교사는요 3년 육아휴직을 가는데 우리 민간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법에 보호해준 1년 육아휴직도 눈치가 보여서 못 가다가 요즘 조금 이 직장에 따라서 1년 육아휴직 가는 데가 있거든요. 저는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남자는 여자는 3년간 육아휴직 주자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 대신에 거기서 생기는 기업의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대체 인력을 찾아야죠. 일하는 사람이 어디 가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대체 인력만 찾아도 기업이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또 육아휴직 갈 때 그럼 돈을 어떻게 하느냐? 돈을 얼마나 줄 거냐? 이런 문제는 저는 정부 그거는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을 거냐 말 거냐는 그거는 아까 우리 젊은 30대 김 씨가 이 나라가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겠습니까? 희망이 없는데 자기도 희망이 없는데 자기 아이한테 더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왜 애를 낳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진짜 자유롭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출산과 육아의 문제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일 그냥 현실적으로 걸리는 건 돈하고 시간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돈을 아동수당을 아이가 있는 집에 모든 집에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 주는 정도의 정책을 가지고 그거 해결 안 될 것 같거든요. 시간을 일단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남자들 육아휴직이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은행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정부든 누구든 이 육아휴직을 직장 안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제도를 스스로도 만들어 나가고 스스로 못 만드는 것은 정부가 도와주도록 그럼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종시 출산율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공무원 되고 싶은 사람은 되시고 교사 되고 싶은 사람 되시는 거예요. 직업 선택이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공무원하고 교사 아니면 공기업 직원 이런 게 왜 그렇게 좋으냐? 사람들이 굉장히 안정되잖아요. 근데 다른 직업들도 그만큼 똑같이 공무원하고 똑같이 못해줘도 다른 직업도 그 준하는 혜택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기업들의 문화도 저는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뭐 부장님이 2차 하자 이러면 뭐 무조건 회식 걸려가 이러고 요즘은 많이 안 그래요. 요즘은 퇴근 10시쯤 지키고 그래서 52시간도 그것도 주 52시간도 저는 갈 방향은 맞다고 봐요. 선진국 기업들은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48시간 정도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미국 기업들은 그렇게 돈을 잘 벌고 경쟁력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죠. 그렇지만 가면서 그걸 너무 급격하게 가서 뭐 어떤 직업은 24시간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은 논문 쓰려면 어떨 때는 24시간 잠 안 자고 써야 되고 IT 기업, 창업 기업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52시간 하고 그냥 집에 가라 이런 규제는 좀 엉터리 규제니까 플렉서블하게 하되 그냥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자. 그게 맞겠죠. 그래서 이 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이 그게 개별 기업한테 부담으로 작용하고 코스트로 작용해서 기업들이 우리 이런 거 싫다 이런 그거를 사회 전체하고 혼돈해가지고 기업들이 저리 반대하니까 사회 전체도 조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래서는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 여성의 경력 단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여성의 어떤 권익 또 여성의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던 예컨대 뭐 정의당 같은 데서 그런 거는 사실 먼저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 보수 쪽에서도 보면 아 저거는 참 좋은 정책 같다 싶으면 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야기해도 제가 또 슬쩍 뭐 혁신 성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듯이 아 저건 참 좋은 정책이다 이러면 저희들이 받아와서 아 이거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종이도 시간이 많이 오늘 좋은 말씀. 오늘 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